이번에 RDS 온라인 알터부터 CPU 100% 장애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쿠키언 오븐 브레이크 수업 프로그래머 황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긴장을 좀 많이 해서 발표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는 제가 작년 7월경에 진행했던 작업과 장애 대응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개발자를 일하면서 마주했던 상황들 중 가장 많이 배웠던 순간 중 하나였던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의 신규 기능이었는데요. 바로 22년 8월에 추가된 패키지 매출 랭킹이라는 기능이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현재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내에서 팔고 있는 여러 패키지 상품들의 매출을 등수화해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개발이들 그렇듯이 시작은 요구사항의 파악부터였습니다. 저는 이 기능 구현을 위해서 수집해야 될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는데요. 현재 오픈되어 있는 패키지 중에서 최근 N시간 동안 패키지의 판매 매출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패키지마다 가격이 모두 다르니 매출은 패키지의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이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즉 패키지별 판매 수량을 조회하는 것이 이 요구사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는 패키지 판매, 즉 인앱 구매 기록은 AWS RDS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RDS를 선택한 이유는 유니크니스 체크나 다른 기타 기능들을 위해서 선택한 인프라였는데 선택에 대한 이유는 이번 발표에서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아니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앱 구매는 또 스토어별로 별도의 테이블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가 현재 서비스 중인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그리고 갤럭시 스토어까지 총 4개의 스토어에 따른 4개의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는데요. 바로 일부 테이블의 구매 시점 정보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구매 로직에서는 구매 시점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이블의 구매 시점 정보, 구매 시점 칼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로우가 삽입된 삽입 시점 정보는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고려하면 구매 시점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값이었는데요. 삽입은 유저가 구매했다는 사실을 서버로 요청했을 때 서버에서 검증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삽입 시점과 구매 시점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지만 이번 기능을 구현하려고 하니 그 차이가 좀 불편하게 느껴졌는데요. 왜냐하면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에서는 구매 시점에 따라서 다른 구성으로 고려되는 패키지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패키지별 판매 수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매 시점 정보가 필요해졌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걸쳐 구매 시점 정보 칼럼을 추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알터 테이블, 애드 컬럼, 애드 키와 같은 커리문을 실행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갈수록 커져갔는데요. 바로 알터 테이블 코스트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매 기록을 담고 있는 테이블은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서비스 시작 이래 모든 구매 영수증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크기 자체가 너무 컸는데요. 이때 간단히 테스트해본 바로는 단순한 알터 테이블이 2시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단순한 테이블 알터로는 테이블 락이 너무 오래 잡혀있을 거라 예상되었는데요. 게임의 생명과도 같은 구매와 직결된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정기 점검 시간이 진행하자니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점검 2시간 동안 진행하기에도 좀 애매한 면이 있었는데요. 점검 시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었지만 서비스 운영 차원에 따라서 점검 시간을 늘리면 실제 유저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저희와 매출과도 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최후의 순환을 남겨두고 이런 흐름을 걸쳐서 점검이나 락 없이 RDS를 사용하면서 스키마를 변경하는 온라인 알터 테이블 플랜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알터 테이블을 위해서 준비했던 첫 번째 플랜은 MySQL DB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락을 찾지 않는 알터 기능인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기본적인 엔진의 기능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희망을 품은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테스트는 프로덕션이 아닌 별도의 RDS에서 먼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팀에서 내부 테스트로 사용하는 스테이징 서버의 RDS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RDS에 스냅샷으로부터 만든 클론 클러스터에서 아래와 같은 쿼리를 테스트해보았는데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실행을 했더니 에러, duplicated entry라는 예상치 못한 에러를 만나서 1차 당황을 했는데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명령어를 한 번 더 실행시키고 말았습니다. 한 번 더 실행시켰더니 결과가 갑자기 되기 시작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왜 안 되지, 왜 되지 에러를 만나니까 더 당황스러워졌는데 다시 침착하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런 문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When the DML operation applied, it is possible to encounter duplicate key entry error. 간단히 말하면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는 에러 케이스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 DDL의 한계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접근이 적은 스테이징 클론 클러스터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라면 프로덕션에서는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이제 이 한계에 대한 찜찜한 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방안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으로 찾은 플랜은 바로 페르코나 툴킷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온라인 알터를 할 수 있는 다른 몸을 리서치해보니 이제 이 툴을 사용해서 점검과 락 없이 진행했다는 사례들이 몇 개 보여서 좀 더 자세히 리서치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공식 문서에 가니 이제 페르코나 툴킷, 온라인 스키마 체인지, 알터 테이블스 without locking them 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마치 지금 그때 제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툴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가 먼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니 이제 기능 자체는 이제 온라인 스키마 체인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통된 로직이 있었고 페르코나 툴킷은 이걸 구현한 툴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온라인 스키마 체인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기존 테이블과 동일한 스키마에 뉴 테이블을 만들고 그 비어있는 뉴 테이블에 스키마 체인지를 바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하게 총크 사이즈만큼의 로우를 원본 테이블에서 뉴 테이블로 지속적으로 복사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원본 테이블에서 로우를 복사해서 가져오기 이전에 먼저 원본 테이블에 들어오는 DML, 데이터 변경사항들로 모두 다 가져올 수 있게 원본 테이블에서 신규 테이블로 가는 트리거를 걸어서 DML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합니다. 그렇게 원본 테이블의 모든 로우를 다 가져오고 트리거를 통해서 최신 변경 사항까지 모두 가져왔다고 인지하면 그때 내부의 체크성 검사를 통해서 원본 테이블과 신규 테이블이 스키마 체인지를 제외하고 동일한지 검사를 합니다. 체크성 검사까지 그렇게 통과를 하면 그때 이제 신규 테이블 리네임을 통해서 원본 테이블과 신규 테이블을 바꿔치기 하는 것인데요. 이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걸려 있어야 하는 트리거가 없어야 하고 또 당연하지만 이제 스키마 체인지에 위반되는 변경 사항이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하는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쿠키런 오픈브레이크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테이블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페르코나 툴킷을 사용해 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페르코나 툴킷을 테스트하고 적용하는 스텝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스텝으로 나누었는데요. 기본적인 검증을 위한 스테이징 RDS 클론 클러스터 테스트, 그리고 프로덕션 RDS에 적용이 가능할지 검사하는 프로덕션 RDS 클론 클러스터 테스트, 그리고 적용과 실제 클라이언트 요청을 재현하여 서비스 운영과 병행할 수 있는 테스트하는 스테이징 RDS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적용하는 프로덕션 RDS까지. 사실 4개 스텝이 큰 차이는 없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텝으로 나누어 적용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테이징 RDS 클론 클러스터 테스트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페르코나 툴킷의 온라인 스키마 체인지는 다음과 같은 플래그를 받았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한 호스트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의 네임인데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DDL문과 드라이런 러브까지. 툴 적용을 위한 기타 플래그들도 있었지만 일단 기능 검증을 위한 스테이징 클론 클러스터에서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설정으로 실행을 하였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Creating new table, alter table, 그런데 갑자기 이제 not creating, not copying, not swapping, not dropping 이라는 결과는 아쉽게도 드라이런이라서 멀쩡히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하고 알터까지는 이루어졌지만 트리거 설정을 건너뛰고 복사도 건너뛰고 수업도 건너뛰었는데요. 거의 기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검사만 한 수준이라 살짝 맥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제 드라이런이 아니라 리얼런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는데요. 리얼런은 사실 드라이런 플래그가 엑세큐트 플래그로 바뀐 차이뿐이었습니다. 이 결과물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아까 드라이런과 다르게 alter 이후 creating trigger, copy rows, analyzing table까지 트리거 생성부터 복사, 검사, 수업까지 완료된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행 시간을 보면 겨우 1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실제 유저들이 구매한 기록이 가득한 프로덕션 RDS와 다르게 스테이징은 테스트 시에 사용한 공개밖에 남아있지 않다 보니 로우 수가 적어서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한 테이블 스키마에서 이 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의를 찾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스텝은 프로덕션 RDS 클론 클러스터였는데요. 여긴 스테이징 클론 클러스터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리더 클러스터 유무로 인한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로우 차이로 인한 실행 시간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주요하게 본 청크 사이즈 옵션을 조절을 통한 CPU 조절이었습니다.
청크 사이즈는 아까 온라인 스키마 체인지 작동 방식에서 얘기했던 복사하는 스텝에서 사용하는 값인데요. 한 번에 얼마만큼의 로우를 복사할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이 값을 조절함에 따라서 이들의 퍼포먼스와 소요 시간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옵션을 조절하면서 테스트하려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CPU를 얼마나 사용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치를 찾아서 위험하지 않은 수준에서 최대한 빠르게 알터를 진행하고 싶었는데요. 점검하지 않고 온라인 알터 하기 위해 이 툴을 실행했는데 이 툴을 실행하는 동안 CPU가 높아서 점검하면은 못말 정도이니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 청크 사이즈에 대해서 프로덕션 클론 클러스터에 툴을 사용해보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청크 사이즈별 실험에 대한 수치는 잘 과거에 남겨두지 않아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유사한 설정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몇 개의 피크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피크는 RDS를 리스토어 했을 때 피크라서 무시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피크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피크는 청크 사이즈를 250으로 사용했을 때인데요.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약 45% 정도의 CPU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값이 나와서 약 5분 정도 실행한 다음 종료하였고, 다음 값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실험은 청크 사이즈를 500으로 올려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시작 직후에 특이하게도 거의 80% 육박하는 CPU 사용률을 찍고 내려와서 50% 정도의 사용률을 유지를 했는데요. 사실 실험 전 목표는 CPU를 이 클론 클러스터에서 약 5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툴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상시적으로 약 8% 정도의 CPU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프로덕션 RDS는 유저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약 상시적으로 20% 정도의 CPU를 유지하고 있었고, 툴을 사용하는 동안도 위험 범위 내인 70% 내인 CPU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50에서 60 정도의 목표를 잡았고, 그 목표 값에 따라서 청크 사이즈를 250으로 결정하여 툴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이 끝난 이후에 서비스 운영을 병행하는 스테이징 RDS 테스트로 넘어갔는데요. 스테이징 RDS의 경우에는 프로덕션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값을 조절했습니다. 일단 게임 클라이언트 안에서 여러 종류의 복잡한 구매를 시도하면서 실제 유저의 사용 패턴을 모킹하려고 했고, 또 프로덕션에 비해 너무 빨리 끝나다 보니 슬립 옵션도 사용해서 테스트를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한 결과 좀 설명할 게 없어서 머쓱할 정도로 문제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얻고 다음날 바로 프로덕션 적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프로덕션은 또 혹시 모를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RDS 스냅도 만들어서 진행했는데, 결과는 바로 놀랍게도 CPU 60에서 70%를 유지하면서 무난히 성공을 하였습니다. 걱정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프로세스가 문제가 없이 빨리 종료가 되었는데요. 페르코나 툴킷, 온라인 스키마 체인지가 프로덕션의 결제 테이블에도 잘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 있었는데, 특별한 에러나 CPU 스파이크 없이 잘 적용할 수 있어서 꽤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리서치상에서 발견한 몇 가지 제약사항을 제외하면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온라인 알터를 마치고 원래 구현하려던 기능도 새로 만든 컬럼을 사용한 쿼리를 만들어 적절히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기능 릴리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당일 RDS CPU를 보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일반적으로 20%를 사용하던 CPU가 약 40%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만들었던 쿼리가 좀 무거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릴리즈가 됐을 때 이 문제 말고도 다른 유저의 플레이와 직결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쪽 문제를 해결하고 이쪽도 좀 뭔가 최적화를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서버팀이 서버 스펙에 버그가 있다고 새로운 서버를 빌드에서 롤링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있는 기획팀에서는 리소스에 수정하고 싶은 게 있어서 새로운 리소스를 업데이트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러고 있다 보니 갑자기 알람이 울리고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다시 RDS CPU 그래프를 봤더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위쪽 그래프가 너무 아름다운 수평이라서 마치 끝자락이 100%가 아닌 다른 값이길 바라고 있었는데 눈을 씻고 봐도 100%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CPU 100%를 찍고 나서 정상적인 게임 접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저희가 RDS가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 로직과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유저가 모두 게임 접속과 게임 플레이를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건데요. 일단 원인 파악 이전에 긴급하게 서버 점검을 공지하고 서버를 닫고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업데이트 전후로 RDS 사용 패턴에 있어서 유일한 변경사항은 제가 만든 패키지 매출 랭킹뿐이었기 때문에 이쪽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확인된 문제는 역시 쿼리와 좀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문제 원인을 확인된 시점에서 일단 해당 기능을 오프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서버를 빌드, 배포해서 게임 서비스 정상화를 먼저 추구해서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RDS의 부하가 걸린 문제점을 좀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찾아낸 문제점은 약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쿼리 자체가 최적화가 안 되어 있었던 점인데요. 쿼리를 보면 상품 정보와 아까 추가한 구매 시점, purchase detail을 사용해서 쿼리를 하는데 이 둘을 사용한 컴포사이트 인덱스도 없었고 구매 시점 컨디션의 경우에는 저희 뒤에서 사용하는 end time stamp가 사실상 쿼리마다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쿼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서버 단위 캐시였는데요. 저 쿼리에 대한 쿼리 결과를 캐싱하긴 했는데 서버 단위로 결과를 캐싱하였습니다. 즉 CRO에 사용하는 분산 서버 패턴에서는 새로운 서버가 뜰 때마다 새로운 쿼리를 요청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죠. 더군다나 서버 롤링 업데이트를 하는 동안은 서버 대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쿼리를 요청하는 서버 대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RDS로 요청되어 부하를 더 많이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술 더 뜬 세 번째 문제는 서버 단위의 캐싱이 캐시키로 아까 말씀드렸던 리소스 해시 값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기능을 구현할 때는 기획팀에서 리소스를 이제 업로드하여서 상품 구성이 바뀌어도 새로운 쿼리가 적절한 캐시 값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업데이트 직후 리소스 변경이 잦을 때는 사실상 쿼리를 그만큼 늘려버리는 페인 포인트였을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리소스를 변경한 시점에서 이전 캐시는 더 이상 조회되지 않으니 인발리데이트 되었다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열심히 저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팀도 같이 기획팀도 같이 개발한 이 좋은 기능을 버릴 수는 없어서 기능 복구를 위해 두 가지 관점에서 개선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쿼리 최적화, 두 번째는 캐시 최적화였는데요. 먼저 쿼리 최적화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쿼리 최적화의 경우에는 인덱스 추가와 쿼리 변경 두 가지 방면에 접근을 하는데요. 인덱스 추가의 경우 컨디션에서 주요하게 사용하는 상품 정보와 구매 시점을 묶어서 인덱스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온라인 알터 테스트와 동일하게 프로덕션 클론 클러스터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았는데 또 아쉽게도 성능 개선은 한 10% 정도로 미미하여서 인덱스를 추가한 것에 비해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개선 방안은 폐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쿼리 자체를 최적화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쿼리 변경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엔드 타임을 제거하고 스타트 타임이 동일한 상품 정보들을 묶어서 쿼리를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패키지들은 대부분 업데이트 시간이나 이벤트 시간과 연결된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스타트 타임을 가진 패키지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쿼리를 묶는 건 가능했는데요. 사실 이 방법 역시 효과는 좀 미미하였지만 인덱스에 비해 디메리트는 없고 사소한 메리트만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는 바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캐시 최적화의 경우 캐시 최적화도 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 경우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캐싱 결과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쿠키한 오븐브레이크 서버가 수평 확장된 분산 서버를 운영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서버의 요청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서버 수가 늘어나고 늘어난 서버가 모두 각자의 캐시를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서버의 롤링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은 서버 대수가 거의 2배씩 늘어난 상황에서 늘어난 서버만큼 DB로의 부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소스가 새로 업로드 될 때마다 리소스 관련 값을 캐시키로 사용하는 구조 때문에 서버 한 대마다 캐시 2대, 3대씩 사실상 저희가 업데이트 직후에 서버를 많이 거의 한 10대, 20대 이렇게 사용하게 될수록 서버가 RDS로 요청하는 부하가 커져가지고 사실 롤링 업데이트가 DB CPU 100%를 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서버, 모든 데이터가 공유할 하나의 캐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분산 서버와는 별개의 스케줄러 서버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처리는 다음과 같은 스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서버가 결과를 필요로 하면은 서버는 RDS로 쿼리를 하는 대신 스케줄러로의 요청을 큐잉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줄러 서버는 주기적으로 그 큐잉된 요청을 꺼내서 합친 다음에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RDS로 쿼리를 하는 것이죠. 이번 파트에서 부하가 있는 쿼리의 실행 자체가 분산 서버만큼의 횟수에서 스케줄 서버 단 한 대로 쿼리 자체를 매우 줄였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 서버가 계산한 결과를 원격 저장소에 저장하고 서버는 다음에 결과를 필요로 하면은 쿼리를 하지 않고 원격 저장소에 있는 값을 조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캐싱 결과 최신화를 위해서 스케줄러 요청 큐잉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구현 방안을 통해서 이제 무거웠던 쿼리의 실행 횟수 자체를 스케줄러 서버가 한 번 실행하는 방안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쿼리 최적화와 캐시 최적화를 모두 적용한 이후 RDS CPU 그래프는 마침내 평온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중간중간 피크가 몇 번 있긴 한데, 저 시점이 스케줄러 서버가 쿼리를 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비록 피크를 없애지는 못했지만 서비스 운영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압축하여 결론적으로는 기능을 성공적으로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RDS 온라인 알터와 CPU 백프렌 사건을 겪은 후 배운 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페르소나 툴킷, 이게 CPU 100%의 임팩트는 좀 크셨지만 역시 프로덕션에서 온라인 알터를 하게 해준 건 나름 놀라운 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프로덕션에서 적용할 일이 있어도 좀 망설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좋은 리서치 결과를 얻은 것 같고, 그보다 중요한 장애 대응에서 얻은 경험은 꼭 쿼리를 도입할 때는 벤치마킹을 통해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쿼리 넘어서 그 쿼리 결과를 사용하는 파트에서도 상황에 알맞는 최적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막상 정리하고 보니 매우 사소하고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배운 점은 그냥 기본을 잊지 말자는 내용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넘어가네요. 질문 있으신 분은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좀 내부에서 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혹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파트가 있었다면 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잘 들었고요. 그 아마존 오로라에서 테스트 기계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셨을까? 어떤 기능일까요? 테스트 DDL. 테스트 DDL이요? 테스트. 예, 빠르게 DDL 처리해주는 아까 그 점검 시간 2시간 내에는 좀 DDL 처리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페르소나 툴킷을 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존 오로라의 테스트 DDL을 써보신다 해서. 패스트 DDL 기능은 사실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제가 그때 찾아봤던 몇 개 툴 중에서 이제 MySQL 버전 호환성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툴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그중 하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이 아니라 좀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추가적으로 페르소나 툴킷 온라인 스크린 체인지가 원래 많이 쓰던 툴이긴 한데, 저는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온라인 DDL 하실 때 이거를 많이들 쓰고 계신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원래 현업에서 많이 쓰는 툴이 있긴 한데 다른 분들 경험치가 좀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써봤고요. 저도 프로덕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을 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게 딱히 이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나요? 온라인 DDL 하기에 제가 알기로 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경험적으로 그때 주변 프로그래머분들께 뭔가 이렇게 조언을 구했을 때 다들 먼저 나오는 대답이 페르소나였어요.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자리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캐시 최적화 부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문제 파트일까요? 해결 파트일까요? 네? 문제 파트일까요? 해결 파트일까요? 이것도 맞아요. 네. 그 스케줄러 서버를 둬가지고 여기서 주기적으로 큐잉된 요청을 꺼내서 실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용자의 요청이 일정 시간 동안 딜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종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 최초로 요청이 큐잉된 순간에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스케줄 서버가 약 5분 정도의 주기로 이제 큐에서 요청을 꺼내서 합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초 5분 동안은 이제 결과가 조회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는 최대한 스케줄러 서버가 결과가 없을 때는 이제 주기적이 아니라 바로 요청을 받은 즉시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쿼리 자체가 좀 무거워서 쿼리 자체 실행 시간만큼의 딜레이는 이제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그때 기능을 사용하는 순간에서도 이제 제가 앞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능을 오프할 수 있는 기능을 먼저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었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기능을 아직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 스케줄러 서버를 통해 먼저 결과를 캐시를 한 다음에 기능을 원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딜레이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발표에서 좀 짚어드리기 애매한 부분이라 생각해 주셨는데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이 슬라이드에서 스케줄러 서버를 껴야겠다고 생각한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약간 정확히 방금 추가로 말씀해 주셔서 약간 좀 생각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엘라스틱 캐시랑 서버만 이용해서도 사실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피처 플래그까지 해서 스케줄러 서버에 큐잉을 해야겠다는 생각의 배경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는 이제 저희가 서버를 어떤 패턴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분산 서버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 서버 간의 네트워크 커넥션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 서버가 쿼리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른 서버에서 알아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쿼리를 한 번만 할 수 있게 쿼리를 한 번을 모아서 할 수 있게 하려면은 별도의 그 요청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서버를 사용을 하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다른 해결 방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스케줄러 서버라는 기능 자체가 쿠키런 오픈브레이크에서 이때 만들었던 기능이 아니라 기존에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던 기능이라서 이때가 쿠키런 오픈브레이크 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이 기능이 현재로서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구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페르코나 툴킷이라는 걸 저는 서버 스펙 잘 몰라서 처음 들어봤는데 저거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과금 같은 모델이 있어서 사용을 하는 건지 아까 전에 청크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도 뭔가 최대한 단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절했던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페르코나 툴킷 자체가 아마 그 무료 툴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냥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 쿼리가 사용 시간을 최대한 줄인 이유는 사용 시간 늘어나는 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 되게 그러니까 툴이 적용된 시간 동안 저는 계속 RDU, CPU도 보고 있고 혹시 다른 거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도 피곤하고 제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불안할 테니까 최대한 짧게 하고 싶어가지고 좋은 청크 사이즈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좀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있는데요. 만약 페르코나 툴킷이 제대로 막이 걸린다든지 하게 되면 로드맵 플랜은 어떻게 잡고 가셨는지 단순 스냅샷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프로덕션에 이상 없이 처리는 되었지만 그런 플랜은 어떻게 잡고 가셨는지. 근데 일단 좀 결론적으로 말하면 좀 낙관적으로 실행을 했던 것 같고요. 스테이징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면서 별도의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페르코나 툴킷, 저도 이제 사실 페르코나 툴킷의 모든 걸 낱낱이 하는 건 아니라 제가 생각한 범위 내에서는 페르코나 툴킷이 원본 테이블에 영향 끼치지 않고 신규 테이블에 변경사항을 가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청크 사이즈 테스트 이외에도 제가 중간에 툴 사용을 그냥 터미네이터로 종료를 한다거나 몇 가지 다른 변경사항을 가했을 때도 실제로 원본 테이블에는 큰 영향 없이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낙관적으로 실행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고 스냅샷은 사실 예측하지 못한 좀 최후의 상황에서 좀 사용을 하려고 했었고 사실 RDS의 경우에는 스냅샷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든 스냅샷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스냅샷 이후의 요청을 더 플레이백하는 방식으로라도 RDS 자체는 복구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때 프로덕션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이외에 기타로는 최대한 문제를 덜 발생시키기 위해서 CRO 내에서 서버를 요청에 가장 적은 순간을 노려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이드 스토리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더 궁금한데요. 게임 서버 개발 패턴을 몰라서 질문을 드린 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배포할 때 문제가 생겨서 빠르게 공지 띄워서 서버 정지를 하고 피처를 통제할 수 있게 올로프할 수 있게 다시 배포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왜 바로 롤백해서 배포하지 않았지 웹 개발을 하다 와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게임 쪽에서는 그렇게 대처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바로 그 리버트 한 뒤에 이제 배포했으면은 일단 장애는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았나 해서 그 의사 판단의 배경도 좀 궁금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되게 원인 분석을 하면서 제 오프라는 기능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 사실 말씀드리자면 분석과 제 오프 기능 서버 빌드는 거의 동시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져 있고요. 분석과 동시에 사실 이게 문제의 원인인 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기능 오프를 통해서 이 기능을 오프할 수 있는 기능 만들 서버를 빌드에서 배포한 거는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었고 리버트란 게 아니라 이제 오프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기능만 리버트하기에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작업물이 섞여 있다 보니까 리버트가 좀 어려웠고 다른 면으로는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쿼리 최적화랑 캐시 최적화라는 해결 방안을 도입을 해서 이제 해결이 돼서 다행인데 만약 그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또 CPU 100%를 썼다면은 그 상황에서 또 제가 갑자기 서버 내리고 빌드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CPU 그래프 보면서 80% 친다. 바로 어플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후에 있는 장애 대응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만들었던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질문 있으시면은 슬랙으로 올려주시거나 그러시면은 발표자분께서 대답할 수 있게끔 제가 얘기를 주시를 해놓겠습니다. 발표 추가해 주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다음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뎁시스터즈 4대 방송 인프라 제작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드리는 이상입니다. 뭐 4대 방송인데요. 일단 히스토리부터 시작할게요. 히스토리가 이제 저도 이제 입사하기 전인데 옛날 예적에는 이게 회사 전사적인 타운홀 미팅이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입사했던 시점에는 이미 공간상의 제약으로 저희 그때 있었던 제일 큰 홀에 전사 직원이 다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다 저희 방송이 되어 있었고요. 이게 미팅에서 방송으로 가다 보면은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뭐 다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비대면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슈들인데요. 특히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구글 미트 같으면은 조금 그래도 어떻게 상호작용이 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방송이면 사실 그게 좀 더 힘들잖아요. 좀 일방향적인 매체다 보니까 그런 좀 이슈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비메오를 사용을 해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대역폭 문제로 오피스에서 방송이 끊기더라고요. 이게 조금 이제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저희 유튜브에서 저희 이제 쿠키런킹더 공식 유튜브에서 조금 영상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 지금 이게 1080p 원본으로 되어 있는 영상이고요. 그러면은 저기 화소수가 픽셀 수가 총 1920 가로 1920에 세로 1080인데요. 이게 480p 세로 480개죠. 로 가면은 글씨가 아까 앞에 부분에서 좀 일부러 자른 건데요. 글씨가 좀 이렇게 많이 흐려요. 이게 720으로 가면은 조금 더 괜찮아지고 1080으로 가면은 좀 더 괜찮아지는데요. 이게 여기서 하면서 잘 안 보이는구나. 네, 지금 좀 위쪽으로 보시면은 좀 블러가 생긴 아티팩트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사내 방송에서 조금 그런 이런저런 정보 공유하는 게 많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소수를 좀 챙겨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1080p를 좀 챙겨야 됐고, 적어도 최소한의 요구 조건은 720p가 필요했고요. 1080p로 어느 정도 볼만한 화질이 나오려면은 한 4Mbps, 4Mbps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계산이 나왔는데 이게 100명이면은 400Mbps거든요. 이게 적은 양의 트래픽은 아니라서 일단 요거 자체로만으로 문제인데 100명에서 끝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화질이 높아지려면 이제 그 높아진 화질 곱하기 인원수로 가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사내에다 프록시를 하나 뒀어요. 사내에 프록시를 하나 두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저희 오피스 엔진엑스로 저기 방송을 쏘면은 거기에서 한번 프록싱을 해서 사내에 있는 저기 유저들에게 방송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비메오로 RTMP를 쏴서
이제 서빙을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해결이 됐을까요? 그랬으면 사실 이 발표가 나오진 않았겠죠? 주소가 두 개가 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사내 주소로 사외에서 접속하는 경우 되긴 해요. 트래픽을 먹어서 그렇지. 사외 주소로 사내에서 접속하는 경우 아예 안 되니까 뭔가 사람들이 방법을 찾을 거예요. 사내 주소를 사외에서 VPN을 켜고 접속을 해서 시청하는 경우, 사외에서 사외 주소로 보는데 VPN을 켜고 시청을 하셔가지고 사내 트래픽으로 잡히는 경우, 특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뜩이나 지금 대역폭 부족해가지고 그 저기를 해놨는데 VPN 써가지고 대역폭을 또 먹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것만 문제인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었는데 비메오의 시청 권한을 좀 저희가 제어를 해야 됐어요. 사내 방송이다 보니까 사내 구성원들만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때 저희가 사용했던 방식이 그 방송 시청하는 사람 계정하고 방송을 이제 하는 사람 계정하고 서로 맞바일이 돼 있으면은 이제 그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옵션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럼 이게 입체세자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좀 건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스케일러블하지 않았던 이슈가 있었고요. 추가로 사내 방송하고의 질문하고 반응이 이제 저희가 슬랙에서 한 채널에서 이제 다 쉐어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질문이 묻히고 그렇다 보니까 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죠. 저희 엔지니어니까. 대책을 찾아봅시다. 원하는 방식대로 인증을 붙이고 이 대역폭 문제를 회피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건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좀 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소통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간상 제가 질문하고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인터넷 방송 보시는 분 계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도네이션이라고, 도네라고 저희 많이 주로 부르는데요.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다고 해요. 뭐 기부, 기증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위키를 좀 켜서 보면은 뭐 나무위키가 레퍼런스로 적정한가는 얘기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빠른 게 사실이잖아요. 나무위키를 보면은 이제 획기적인 방송 콘텐츠를 보여준 보답의 보시나 방송이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 응원하는 의미로 시작을 하였으나 현재는 뭐 어쩌고저쩌고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인 기부와 달리 소통의 의미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저희는 소통을 할 방법을 찾고 있었죠. 이거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내 방송을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도네이션처럼 화면에 질문이 뜨도록 만들자라는 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부차적으로 불편했던 그런 인증 시스템의 그런 거를 좀 같이 개선을 하고자 진행을 했습니다. 저 도네이션 관련된 부분은 이제 또 맡아서 진행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쪽은 제가 주로 맡았던 파트는 아니라서 오늘은 저 얘기는 크게 하진 않을 거고요. 대신에는 오늘 라이브 스트리밍 인프라를 만드는 여정하고 왜 이걸 썼고 저걸 안 썼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밟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거를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다이어그램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내에서는 엔진엑스를 사용을 하고 사외에서는 클라우드 프론트, AWS의 CDN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이 키워드를 모르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할 거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간다라고만 일단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RTMP로 쏘면은 미디어 라이브에서 받아서 HLS라는 걸로 변환을 하고요. 이거를 미디어 스토어라는 것과 S3라는 거에 쌓고, S3라는 거라고 해요. S3가 너무 유명하구나. S3에 쌓고, 그리고 미디어 스토어를 클라우드 프론트하고 엔진엑스가 서빙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디어 라이브가 뭔가부터 좀 넘어가 볼 건데요. 미디어 라이브는 AWS의 라이브 비디오 처리 서비스고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영상을 입력을 받으면은 그걸 적절히 처리를 해서 뭐 다른 형식으로 바꾸고 트랜스포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포맷으로 익스포트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방송 스튜디오에서는 OBS라고 이제 오픈소스 방송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방송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이메일 주소에 RTMP 푸시라는 프로토콜로 송출을 할 수가 있고요. 미디어 라이브는 이 RTMP 푸시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둘이 연결해 주게만 되죠? 해결됐습니다. 그럼 이제 내보내는 건데요. 이제 요 미디어 라이브로 들어온 거를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 미디어 스토어나 S3라는 거에다가 HLS라는 포맷으로 보낼 수 있고요. 미디어 패키지라는 거에다가 HLS나 MPEG-라는 저거 포맷을 쓸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스무트라는 것도 있고, RTMP라는 게 있는데, 일단 밑에 세 개는 저희가 쓸 수 없는 저기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스무스나 RTP는 플레이어를 좀 따로 작업을 해야 되는 뭐 라이브러리가 있긴 있겠지만 그게 저희가 원하는 니즈하고 크게 맞진 않는 적이라고 판단했고요. RTP 푸시는 여러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지 못하는 프로토콜인데 저희는 대중에게 그 사내 구성원 대중이라고 그냥 칭할게요. 사내 구성원 대중에게 방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것도 사용하기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럼 이제 HLS냐 엠팩-냐 두 개 정도의 선택지가 남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얘네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HLS는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저게 약자고요. 엠팩-는 엠팩이라는 이제 저건 이제 그런 비디오 오디오 쪽에 표준을 만드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표준으로 지정한 다이나믹 어댑티브 스트리밍 via HTTP라고 해가지고 둘 다 HTTP를 통해서 저기 뭐 비디오 오디오 같은 거를 스트리밍하는 기술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쓰고 있고요. 트위치 같은 이제 뭐 비디오 스트리밍 한다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요즘에 나온 서비스들은 다 저걸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엠팩이 저기 표준화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표준은 엠팩-인데요. 하지만이 적혀 있으면 뭐가 있겠죠? 네, 그 회사가 있죠. HLS가 애플에서 개발한 스트리밍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애플 기기들은 기본적으로 HLS만 지원을 합니다. 다른 기기들에서는 둘 다 지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HLS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애플 기계가 사내에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드랍을 할 수는 없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표준은 엠팩-이라는 점.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애플이 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HLS는 미디어 스토어로도 쓸 수 있고요. 미디어 패키지로도 쓸 수 있어요. 미디어 스토어는 스토리지하고 HTTP 서버 정도만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냥 엄청 빠른 S3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패키지는 저기는 비디오 패키징하고 배포라고 하는데 뭐 라이브 영상을 받아서 거기다가 뭐 영상 그거를 이제 중간에 따가지고 영상을 잘라주고 클라우드 프론트도 얹어주고 거기다 MP3-로 엠팩-로 변환도 해주고 이게 라이브가 아니라 BOD라 그러면은 뭐 거기다 인증 계통도 붙여주고 이런 걸 많이 해주는 좀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앞서 도면에도 저기 설명을 했다시피 미디어 스토어를 사용하기로 좀 결정을 했는데 이 미디어 패키지가 저런 많은 거를 해주기 위해서 영상을 받아서 한번 다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딜레이가 조금 발생을 하고요. 저희가 좀 실시간성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딜레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디어 패키지에 뭐 쓸 게 없다라는 결정을 해서 저희는 미디어 스토어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저기 잘라놓은 것처럼 미디어 라이브에서 미디어 스토어로 가게 되는데요. 미디어 스토어에는 저건 이제 좀 실시간성, 저건 이제 저 미디어 스토어는 사용자들이 직접 바라보는 거고 S3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그 영상 저장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미디어 스토어 쪽에 좀 세그먼트 최적화를 뭐 1초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거를 한 3초 정도로 늘리는 게 좀 더 최적화 쪽을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네, 저렇게 최적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S3는 12초인데요. 이게 1초면은 영상을 1초마다 받아오는 거고 12초면은 12초가 지난 다음에 그 12초짜리를 받아와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데서 좀 실시간성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어 스토어에 접근을 제어해야 됩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만 미디어 스토어에 접근하려고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에 ARN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ARN으로 이제 미디어 스토어 쪽에 권한을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없더라고요. 이럴 때 저희가 누구를 찾아야 되죠? 서포트를 찾아야죠. 서포트에 문의를 했어요. 요약을 좀 드리자면은 IP 리스트 그 AWS 제공하는 IP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AWS 어떤 대역을 쓰고 그 대역이 어떤 서비스 연결이 되어 있고 하는 IP 리스트인데요. 그거를 받아다가 거기에서 클라우드 프론트 IP를 발라내서 접근을 허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IP가 바뀔 수 있다고 하네요. 동적인 문제는 동적인 해결책을 사용을 해야겠죠. 저게 SNS로 뭐 트위터 같은 거 말고요. 그 AWS SNS로 노티가 와요. 아마존 IP 스페이스 체인지라는 노티가 오고요. 그 노티를 람다가 받게 해서 그 람다에서 그러면 클라우드 프론트 IP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저기에다가 미디어 스토어에다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저기 발상으로 저기 전략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내 미디어 스토어에서 클라우드 프론트하고 이제 어차피 오피스 주소는 고정돼 있으니까 그거 그냥 하나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둘 다 미디어 스토어에 접근 제어가 돼서 둘 다 미디어 스토어를 받아보고요. 오피스 외부에서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하고 오피스 내부에서는 엔진엑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오피스의 저희 대역공격이 좀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저렇게 구성을 하면은 엔진엑스에서 오피스 안에서 이제 시청하는 트래픽들은 다 감당을 하고 캐싱을 해서 엔진엑스 자체에서 뿌려주고 그 파일이 없을 때만 이제 엔진엑스에서 미디어 스토어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대역폭적으로 많이 절감이 되고요. 그래서 저것 부분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유저들이 보는 부분에서 영상 접근을 시작을 해야죠. 저희가 사내 방송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정보들도 많이 얘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 제어가 꼭 필요한 기능인데요. 이게 엔진엑스도 유저 페이싱이고 클라우드 프론트도 유저 페이싱이기 때문에 두 쪽에서 다 인증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했냐면은 엔진엑스는 포기했어요. 이게 클라우드 프론트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인증을 해주게 하기에는 리소스가 너무 많이 필요했고요. 헤더를 별도로 넣는 방법들이 있지만 저기 어쨌든 그러면은 그 키를 그냥 클라이언트에도 넣어주고 서버에도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걸 로테이션을 하기에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구현하는 저기 노력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저 부분은 그냥 저기 제외를 했고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건 엔진엑스가 사내망,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직원들만 쓸 수 있는 망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 클라우드 프론트는 그렇지 않죠. 여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URL의 파라미터로 그 클라우드 프론트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그 프리사인드를 이제 URL의 파라미터로 넣어줄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HLS를 쓰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왜냐면은 요거를 받는 그런 사인을 하는 거는 클라우드 프론트 쪽에서 하는데 이 HLS를 스트링을 받는 거는 미디어 스토어 쪽이기 때문에 줄이 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은 남는 거는 쿠키 인증뿐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인증 서버는 그러면 저희 서버여야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에다가 우리가 지정한 쿠키를 넘겨줄 수 있는 서버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쿠키를 넘겨라고 배우편 얘기를 해도 실제로 쿠키를 넘기는 거는 왜냐면 유저들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영상을 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넘길 거잖아요. 브라우저에는 뭐 정말 이런저런 제약 사항들이 많은데요. 쿠키를 넘겨주는 조건도 제약이 있습니다. 도메인 매칭이라고 하는데 쿠키를 생성한 호스트하고 현재 요청하는 호스트가 완전히 동일하거나 쿠키 자체에 호스트 값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쿠키를 전달하는 호스트가 그 호스트 필드에 지정된 호스트의 서버 도메인인 경우에만 저기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전송을 해줍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은 인증 서버가 AAAPPBCCCDDD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프론트가 그거의 서버 도메인, 즉 XXX AAAPPBCCCDDD여야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구현을 해놨고 사실 이거밖에 답이 없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몇 분간 유효한 쿠키를 발급을 한 다음에 그 시간 안에 계속 저기를 인증을 다시 해주면은 사용자는 심리스하게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서 저희가 혹시라도 이 쿠키가 탈취당하더라도 뭐 저게 한 TTL이 5분이라고 그러면은 5분 넘어서는 이 영상을 볼 수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아까 저기 인증을 아예 안 해놨던 사내망이 떠오르죠? 사내망 끊기더라고요. 버벅이면은 사실 대역폭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싶은데 CURL로는 또 돼요. 어째서인지는 모르겠는데 CURL로는 되는데 CURL에서 에러가 나오고 엔진엑스에서 그래서 그 헤더들을 잘 설정을 해주게 세팅을 좀 만들어놨는데 똑같이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를 저기 설명하기 앞서서 좀 CRS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한 오리진하고만 통신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뭐 예전에 크로스 사이트 공격 같은 것도 워낙에 많이 있었고 그런 저기 뭐 요청 변조해가지고 보내는 공격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건 보안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조치였는데요.
근데 이거를 다 막으면은 일단 지금처럼 백엔드 프론트엔드를 나눠서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예외적으로 다른 오리진의 리소스를 가져와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CORS라고 그런 규약을 좀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HTTP 헤더에다가 어떤 오리진을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에 어떤 인증용 값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헤더를 신뢰를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좀 정의를 해놨고 브라우저에서는 이 옵션이라는 HTTP 버그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먼저 요청을 보내가지고 얘가 이런 CORS 스펙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맞춰서 통신을 해야겠구나라고 저거를 좀 미리 안 다음에 통신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통신을 진행을 하고요. 아까 문제로 돌아와서 아까 저희가 클라우드 프론트에다가 솔루션을 제시를 해놓은 거 보면은 클라우드 프론트가 그 인증 서버의 서브 도메인이에요. 저희가 그런 도메인 네이밍 스킴을 동일하게 맞추려고 뭐 클라우드 프론트가 클라우드 프론트다 그러면은 사내 엔진엑스는 뭐 엔진엑스다 AABBCCCD 그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해놨는데요. 여기에도 그러면 당연히 인증 쿠키가 넘어오겠죠. 하지만 엔진엑스에는 인증 로직이 없죠. 여기에서 생기는 게 이런 값이 오는데요. 이 액세스 컨트롤 allow credential이라고 하는 헤더 값인데 브라우저에서 크레덴셜을 보낼 때 응답에 포함되기를 기대하는 헤더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크레덴셜은 쿠키가 있고요. 그 HTTP 헤더 중에 어소라이제이션 헤더가 있고요. TLS 클라이언트 인증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없다면은 인증이 필요가 없는데 인증값을 보내는 상황을 인지를 하고요. 브라우저에서. 이러면은 이제 CORS 에러가 나기 때문에 오리지널 요청이 아예 안 오거나 응답이 와도 브라우저 단에서 그냥 드랍을 해버려요. 서버에는 분명히 응답이 갔다고 찍히는데 브라우저에서는 못 받았다고 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요청이 안 오는 것까지는 사실 서버 로그 보면 알 수 있죠. 응답이 왔는데 브라우저에서 드랍하는 건 정말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찾아내서 엔진엑스에서 이 헤더를 셋업을 해줬습니다. 엔진엑스에서 잘 넣어줬는데 안 돼요, 또. 헤더가 있는데 브라우저에서는 헤더가 없는 것처럼 동작을 하고요. 또 COR을 넣어놓으면 보이더라고요. 진짜 뭔가 했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액세스 컨트롤 allow 헤더라는 건데 브라우저에 요 응답에는 이런 헤더들이 가니까 너는 요것들을 믿고 얘네를 파싱해도 돼. 이거 말고 믿지 마라는 헤더예요. 여기에 이제 파싱을 해야 되는 헤더가 나열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해당 헤더를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요. 그게 CORS 관련된 헤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씹어버리더라고요. 엔진엑스에서는 요 값을 알아서 잘 바꿔주죠. 저는 사실 어떤 걸 기대했냐면은 엔진엑스에 이제 add 헤더 구문을 써가지고 그런 헤더를 넣어줬는데 그러면 CORS 쪽도 좀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결국에는 요 헤더 값에 액세스 컨트롤 allow credential이 없었기 때문에 그 헤더를 인지를 못한 문제였고요. 그렇다고 인증 로직을 없앨 수는 없죠. 엔진엑스로 보내는 요청에는 쿠키를 안 보낸다도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뭐 남은 답은 미디어 스토어에서 내려오는 헤더를 갖다가 엔진엑스에서 잘 가린 다음에 그거를 다시 올바른 값으로 설정을 해주는 방식이었고요. 이게 뭐 정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 제어법 문제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가장 오래 헤맸던 가장 트리키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요 정도 얘기하면은 일단 내용적으로는 이제 얘기를 다 했고요. 소회를 살짝 풀어보자면은 결론 유튜브를 씁시다. 2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트위치나 스트리밍 서비스 많으니까 그걸 씁시다. 하지만 저희처럼 정말 피치 못한 니즈가 있다고 하시면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정말 강력해서요.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FFmpeg 같은 걸로 직접 트랜스코딩 셋업하고 그러면 정말 그랬으면 저는 안 했을 텐데 이게 강력해서 그냥 그냥 뚝뚝뚝 해가지고 서비스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고려할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려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예.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고 잘 들었고요. 고려하셨던 엘레멘탈 말고 네네. AWS의 그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가 있잖아요.
아, 혹시 네. 그것도 고려를 안 해보셨을까요? 그때 저도 정확하게 맥락이 남아있는 건 아닌데요. 예. 그때, 저희 그때, 출시들이 저는 서울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IBS가 있었던 걸로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출시 전이었던 거였는지, 아니면 그때 제가 봤던 것 중에 뭔가 전용 장비 있어가지고 스트리밍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아예 드랍을 했었던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일단 고려는 같이 해보실까요? 네, 리스트업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저기 첨언을 약간 드리자면은 네. 저기 미디어 스토어 네네네. 오리지널 액세스 스퀘어가 OAC 추가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프로젝트에서. 아, 네, 그래서 한 달 전에 출시가 돼가지고 그래서 IT 제한을 꼭 그렇게 안 넣으셔도 이제 편하게 쓸수 있어요. 좋네요. 예. 저거를 구현했던 게, 한 해가 넘었어요. 그때는 네, 저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이라도 그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좋네요.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1초, 세컨 버튼당 1초, 네네네. 12초 보여주는 화면에서 네네네. 잠깐 1이 아니라 3 값이었으면 최적화가 좀 더 편했을 것 같다라는 말 잠깐 해주시면 아,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초 단위로 가져다 보면은 그 HLS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짝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어요.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매니페스트 파일을 몇 초에 한 번씩 때리면서 걔가 어떻게 갱신이 됐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리스트업 해주는 파일들을 이제 받아와가지고 재생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1초면은 그걸 1초마다 받아와가지고 1초마다 붙이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아이디어란 상황에서는 크게 이슈가 없는데 네트워크 퀄리티가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발로 좀 이슈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1초까지는 아니더라도 3초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그게 좀 여유가 있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사용자 경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최적화, 그런 좀 어느 정도 좀 트레이드오프로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네.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교육폭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결국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서 사내 VPN 쓰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경우에도 여전히 NCX를 할 것 같아서 사실 교육폭 이슈가 똑같이 남아있는 거 아닐까 싶고 있어요. 그 예전 시스템 때도 방송을 보실 때 VPN을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저기를 했었어요. 노티를 했었고, 지금도 그건 동일한데, 그때는 이미 그게 아니어도 심각한 상황에 걔가 좀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붓는 격이 돼서 좀 문제가 됐던 거고요. 지금도 그렇게 보시지 말라고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사실 그렇게 보시면은 더 퀄리티가 어쨌든 이게 VPN 한번 타고 와가지고 또 그걸 때리고 가기 때문에 더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도 하지 마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네,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그걸 하려면은 그냥 VPN IP를 VPN IP를 막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가이드 정도 드리는 정도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VPN 결국 NGX의 보안을 붙이는 게 너무 시간 대비 효율이 안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VPN으로 들어왔다는 데에서 이미 보안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추가적인 보안이 왜 고민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보안 쪽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로 트러스트인데요. 사실 망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게 인간된 사용자인지 아니면 해커가 뚫고 들어온 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다른 걸 설계할 때도 그 망 안에 있다고 그걸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추가로 인증을 더 붙이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거를 써도 되는 사람이 맞는지를 좀 고려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NGINX에 보안을 붙이는 것도 이제 고려를 했던 건데, 이거를 클라우드 프론트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붙이려면 정말 그건 만드는 코스하고 관리 코스가 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 좀 그냥 드랍을 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입장에서 네네.
좀 다른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사내 방송은 이제 이전부터 적용이 되어 왔고 최근에 저희 킹덤 스튜디오에서도 이걸 이용해가지고 킹덤 안에서의 그런 사내 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을까요? 네,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방송을 할 때 굉장히 화질도 좋고 안정적으로 잘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PD님들이 이렇게 뭔가를 소개하거나 안내하는 형태로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서로 질문을 빠르게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딜레이가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구글 미트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딜레이가 체감상으로는 한 15초에서 한 20초 정도 되는 것 같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뭔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스택을 다 밑바닥부터 만들면서 최적화를 다 하면 가능해야 할 건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구조 안에서는 이 정도가 거의 최선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